강제징용기업 미쓰비시가 창사 이래 최초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차 대전 중 강제로 끌고 간 중국인 30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인데요. 이 보상금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상 일본의 일처리가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피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릴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산동성 지난 15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 유가족 30명에게 1인당 10만 위엔 1,7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중국인에게 처음 내놓은 보상금이었습니다. 산동성 강제징용 피해자 연합회 회장은 비록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문제 제기를 통해 얻어낸 결과다. 전쟁이 불러온 죄악과 범죄가 잊혀져선 안되며 향후 미쓰비시의 흑역사를 밝혀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보상을 받기까지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944년 9월 일본군에 의해 33살의 나이로 고향 산동성에서 일본의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의 한 광산으로 끌려갔던 류 렌런 씨는 199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2001년 7월 일본 정부가 전후 구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가족에게 2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4년 뒤에 도쿄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면서 중국이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나서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중국인민 항일전쟁박물관이 일본 강제징용 대상자 34,08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사망자 722명을 포함한 3,765명의 유가족이 원고로 참여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결국 2016년 6월 원고 측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에는 중국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실히 인정한다, 깊은 반성을 한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중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바로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배상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보상은 적법하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끼쳐 이를 물어줄 때 사용됩니다. 해당 소송의 변호를 맡은 대표 변호사는 이번 미쓰비시 합의금 지급은 중요한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합의를 빠르게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2016년에 합의해놓고 지금까지 주기 싫어서 질질 끌다가 내놓은 것은 물론 미쓰비시 측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낸 화해 합의서에는 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 일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돈만 내나 사실상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생존해 있던 중국인 피해자들은 현재 아무도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한 일본은 한국에만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문서에 공시 송달이 완료돼 효력을 갖게 된 상황으로 사실상 법원의 집행명령만 남은 상황입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신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본제철은 우리나라와의 소송 과정에서도 시간을 끌 듯 보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매각 명령에 대해 일본 측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통신에서는 실제로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낸 즉시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관련된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국에게는 심심한 사과와 깊은 반성을 한다던 일본은 유독 한국에게만 국제법 위반이다, 현금화시 온갖 선택지를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은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반복해 언급해왔다. 앞으로도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냉각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연내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방한 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걸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저지를 보장하지 않으면 방한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 동원된 노무자를 혹사시킨 장본인 미쓰비시 그룹은 창업 1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옛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반도 출신 노무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기간도 이들이 자축한 150년 역사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현재의 회사는 별개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옛 미쓰비시는 전쟁이 끝난 후 해산됐으므로 자신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옛 미쓰비시 채무를 이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전관을 포함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책임 회피를 위해 안간힘을 쓰더니 재판에 지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미쓰비시의 미야나카 회장은 150주년 행사에서 미래를 개척할 젊은이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 위해 미쓰비시 미래 육성재단을 설립했다. 더 좋은 사회를 목표로 빛나는 미래의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하는 등 미래를 강조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악행들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위해 스미세키 홀딩스를 상대로 1차 집단 소송 원고로 참여한 생존 피해자 권충훈 씨가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강제징용의 산증인으로 일본 우토로 마을을 지켜온 제일동포 강경남 할머니가 9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일본에서조차 하루빨리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 징용배상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활동인 금요행동의 참가자 가와미 가즈히토시는 미쓰비시 중공업 사장에게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역사적 책임은 과거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오늘과 미래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22세기를 향해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개척해가는 책임이기도 하다. 좋든 나쁘든 자신들의 역사이므로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미쓰비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하루빨리 진심으로 과거의 악행들을 뉘우쳐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에는 보상을 했는데 유독 한국에만 국제법 위반이라며 되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일본. 사실 중국에 보상한 것도 반성 없이 돈만 줘서 합의 본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일본을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반성과 배상을 할 수 있게 만들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24시간 내 요구하자 12시간 만에 해결. 지난 2일 오전 10시 반 인천공항에 핀란드 국적기념 화물 전세기가 도착했다. 오중 특수 포장된 크지 않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졌다. 미니밴 카니발로 갈아탄 이 화물은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자리한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로 직행했다. 화물의 정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핀란드 국민들의 검체였다. 검사는 핵산 추출과 증폭 과정을 거쳐 RT-PCR 장비를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체를 의뢰한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낸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한국 도착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절반 잘라 12시간여 만에 해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진단키트 수출로 주목받은 K-바이오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핀란드가 진단키트 수입조차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서 아예 유증상자들의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외국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에서 진단하는 첫 사례다. 지난 3일 오후 SCL 서울의학과학연구소가 있는 수원 광교를 찾았다. 광교 호수역 흥덕 IT밸리 타워동에 자리잡은 SCL에는 첨단 진단 장비와 시설들이 가득했다. 검체에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 추출실은 살균을 위한 자외선 조명과 음압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었다. 5개 층 전체 면적 16,500제곱미터가 검사 및 연구 공간으로 돼 있어 단일 건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진단검사 시설이다. 금요일 늦은 오후였지만 음압시설 등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내에는 검사 인력들로 분주했다. 검사 키트는 한창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시젠과 코젠 바이오텍 제품이었다. 김정환 인사기획 담당 이사는 국내는 물론 핀란드에서도 진단검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검사 장비도 늘리고 직원도 새로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진단검사 정확하고 빠르다. 북유럽의 모범생 정보기술 강국으로 소문난 핀란드가 왜 자국민의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야 했을까?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중국완에서 온 32세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다행히 핀란드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고 2월 5일 퇴원했다. 이후 3월 초까지 핀란드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핀란드인들이 하나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4일 현재 핀란드의 확진자 수는 1,882명, 사망자 수도 25명까지 늘어났다. 임환석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대표 원장은 지난달 20일 저녁에 갑자기 국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며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생각했는데 핀란드 메이라인은 병원의 하티알라 이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전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이 하루 2,000건에 불과한데 유증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한국 등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키트를 읽어드릴 RT-PCR 분석 장비가 부족했다. 핀란드는 진단장비 도입도 서둘렀지만 설상가상 전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이라 결국 장비 도입 차질가 무산됐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행기로 외국에 검체를 실어보내 검사를 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었다. 마지막 SOS를 한국에 요청한 셈이었다. 핀란드는 애초 진단검사 요청 국가 대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정했지만 중국은 이미 진단검사에 오류가 많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일본은 자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대상을 좁혔다. 한국은 코로나 피크 지나 검사 여력이 있어 핀란드의 검체가 처음 도착한 것은 국제 전화가 온 지 열흘 뒤인 3월 29일 오후 1시 관울기편으로 100개의 검체가 도착했다. SCL 서울의과학연구소는 7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이메일로 결과를 바로 보내줬다. 알고 보니 이날의 검체 100개는 한국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핀란드 메이라인은 병원은 기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온 에스토니아의 기업 신랩과 SCL 양쪽에 똑같이 검체를 보냈다. 결과는 한국의 완항승. 임 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낸 다음날 핀란드에서 연락이 와 신랩과 계약을 해제하고 앞으로 검사 물량 전부를 SCL로 보내겠다고 알려왔다며 SCL과 신랩의 검사 결과를 환자 진상과 맞춰오니 SCL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세계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보내오는 검체를 국내에서 진단까지 하기 시작하면 정작 국내 검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임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 처리 능력이 1일 6,000건 정도인데 1만 건도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최근 하루 검사량이 2,000에서 2,500건 사이라 여유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와 같은 국내 진단검사 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응할 것을 요청했다. 자칫 무리하게 외국의 검사 의뢰를 받아들이다가 국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는 현재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외에도 하루 1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즌의료재단과 이원의료재단, 녹십자, 삼광 등이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줄고 있어 검사에 여력이 많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검사 의뢰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로 선택한 놀라운 이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1월 한국에 들어온 게리 라이트와 마거리 쿰트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미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꼽는다. 게리슨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마거릿은 미시간 출신으로 모두 한국에 유학 온 미국 대학생들이다. 마스크 한국서 처음 써. 지난달 30일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만난 게릿과 마거릿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환자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게릿은 한국에 와서 코로나19 문제를 겪기 전까지 마스크를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상당히 답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말이 서툴어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마거릿은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라도 꼭 착용하려고 한다며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외출 필수품이 마스크다고 말함이 없었다. 게릿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엔 마스크를 까먹고 집에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 마스크를 챙겼다며 거리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건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 대학 총장까지 귀국 권유. 게릿과 마거릿은 2월엔 가족은 물론 미국의 본 소속 대학 총장으로부터도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